수소 전기차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최근 2,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죠. 친환경 모빌리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로 구분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차에 전기 모터와 저용량 배터리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를 꽂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량으로 충전 용량이 하이브리드보다 큰 것이 장점이죠. 엔진이 없고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고효율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하고 주행거리가 하이브리드에 비해 훨씬 깁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죠. 마지막으로 수소차라고 부르는 수소 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충전된 수소가 연료 전지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전기 모터를 돌려 운행하는 차입니다. 유레카! 또 다른 실험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알아내기 위해선 각기 다른 환경을 구현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선 바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환경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수조에 염도가 높은 물을 채운 다음 기포를 발생시키는데요. 바닷속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꽤 낯선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변에서 파도가 치거나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해양 미세먼지가 바닷속으로 유입되는데요. 이때 물속으로 들어간 공기는 공기방울 형태로 움직이며 공기방울이 터지면서 그 안에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해양 미세먼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연구 현장 또한 흥미로운데요. 그만큼 미세먼지의 발생원별로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유레카! 이건 안 빠지고요. 네, 그럼 이거 안에 암을. 오, 우와. 생각보다 간단한데? 네. 그러게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겼네요. 예, 예. 오늘 밑에도 우리 까봐야 협동심이 될까요? 굉장히 좋네요. 아, 밑에 이게 많구나. 이거 열어야겠다. 아, 빠졌네. 수작업으로. 자, 이걸 또 깠습니다. 오! 이게 다 깠어요. 다 깠어요. 굉장히 우리. 동- 순식간에 다 깠습니다. 네네. 야, 이거 다 한번 했습니다. 볼까요? 와우. 턴테이블의 핵심 부품 살펴볼까요? 레코드판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카트리지. 이 카트리지를 고정해주는 토남이란 녀석과 아날로그식 뮤직 플레이어의 유일한 동력원인 모터가 그 주인공들이라는군요. 우와. 중심 모터가 되겠죠. 모터 굉장히 무거워요. 네. 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또 예쁜 마을이 있습니다. 네. 오 진짜 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무거워요. 묵었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LP판 같은 경우에는 정속으로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네. 이 모터도 그렇고 그렇게 네. 무게가 나가는 거군요. 네, 인위적으로 이제 무겁게 만들었고요. 잘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금속이 두껍게 돼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 관성력을 높여서 네. 속도가 쉽게 변하는 걸 막아주죠. 자, 가장 핵심 부품인 이 카트리지를 빼냈습니다. 오! 와, 이 레코드를 읽는 대단하네요. 이 카트리지에 대해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려요. 사실 카트리지 중에서도 이 바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번 확대를 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자, 보자. 오, 뭔가 벌침 같아요. 네, 오, 그렇네요? 굉장히 뾰족하죠. 네. 뭔가 목이 그
침과 네. 모기가 빠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 부분이 그 LP판에 보시면 미세한 홈이 있거든요. 네. 그 홈에 저 바늘이 미끄러지면서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을 정기적으로 증폭을 시켜서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우와. 레코드판 표면을 자세히 보면은 음구, 즉 소리가 녹음된 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음구에 카트리지가 접촉하면서 물리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소리의 진동을 모양으로 새긴 원리입니다. 이것은 초미세먼지 분석실입니다. 포집한 미세먼지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미세먼지보다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대기 오염 입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는 구성 성분에 따라 독성도에 차이가 있죠. 같은 질량을 갖더라도 유해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수 장비들을 이용한 초미세먼지 분석 결과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미세먼지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물질을 맹렬히 추적하는 이들.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고 그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융합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미세먼지의 베일을 벗겨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겁니다. 이 미세먼지 이 발생 원별로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그게 또 아직도 부족해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뭐 디젤 자동차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독성을 측정하는데 또 독성도 한 가지만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 뭐 유전 독성,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또 염증 반응, 다양한 또 독성을 한꺼번에 다 측정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종류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종합적인 독성을 평가하고 이제 결과를 이렇게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8종에 대한 이제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했고 계속 추가적으로 이런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레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연구소. 이곳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와 내부 구성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구성 부품도 훨씬 적고 구조도 단순한데요. 구동 원리도 다릅니다. 가솔린차 구동의 핵심인 엔진과 변속기, 연료 탱크의 역할을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배터리가 담당합니다. 이외 구성 부품도 전기차가 훨씬 적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 크게 5가지의 부품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진을 대체하는 모터가 존재합니다. 이 모터가 엔진이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구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속기가 그 옆에 붙어서 모터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와 그리고 토크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파워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전기 자동차의 제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모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OBC라고 불리는 온보드 차저가 있습니다. 220V의 교류 전원인데요. 이를 배터리로 저장하기 위해서 300V에서 400V의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걸 통상 고전압 배터리 또는 구동용 배터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유레카!
자, 오. 이렇게 한 분리를 층이 했고요. 그것도 살짝 이것도 들어보세요. 해서 네. 이렇게 오, 이게 네. 빠지겠네요. 버튼이랑 우와. 같이 빠져요. 버튼이랑 같이 네, 뺐습니다. 야. 완전히 들어올렸어요. 아주 깔끔하죠. 네네. 아니 그런데 보면은 여기도 빠지겠다. 이것도 빼볼까요? 와. 되고요. 3층 구조예요? 네.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보시면 사실 이전에 저희가 그 뜯어봤던 LP 플레이어에 비해서 그 크기를 줄이려고 했던 노력이 굉장히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PCB 기판조차 하나에 만들면은 너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여 나갔던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네. 실제 그 PCB 기판까지 서로 신호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신호선도 아. 굉장히 말랑말랑한 재질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고 있는데 이 각각 부품의 역할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네. 이 헤드 부분인데요. 네, 자, 헤드가 오. 나왔어요. 네. 이거를 떼야죠. 밑에. 이제 헤드를 분해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오. 한번 현미경으로 볼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오. 그게 헤드 부분인 거예요? 네. 저거 보니까 많이 뭐 쓸린 그런 스크래치가 많이 나 느낌이에요. 있어요. 네. 이제 저 부분이 예. 그 테이프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건데요. 네네. 이런 것을 바로 자기 테이프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테이프? 마그네틱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네, 네. 마그네틱이요.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대화하세요. 좋습니다. 계속 가죠, 우린. 네, 이 자기 테이프가 뭐냐면요. 이 테이프에다가 자성, 즉 네. 전기의 극성을 그 자석의 극성을 가지고 네. 0과 1을 나타내는 그렇게 해서 디지털로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기 테이프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 카세트 플레이어의 구조도 살펴볼까요? 테이프를 감는 축, 그리고 반대로 풀어주는 축, 캡스턴, 그리고 헤드로 구성됩니다. 자기력을 통해 변환된 음성 신호가 카세트 테이프에 기록되는 원리입니다. 대기 오염,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예보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TV나 모바일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있지만 예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측정, 모델링, 예측, 전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국 400개의 측정소에서 이루어진 데이터가 모두 필요합니다. 측정 자료가 한데 모이면 기상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 관측 자료를 만들고 관측 자료는 대기질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대기질 예측 모델링은 대기질 통합 예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대기질 예측 모델링이란 대기 중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 미세먼지의 생성, 이동, 제거 등의 과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해당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었을 때 그 결과를 통해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 값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치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어 만들어낸 예측값이라고 해서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어려운 계산을 해낸다고 해도 수치 모델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력 자료입니다. 측정과 분석을 통해 생성된 대기 정보가 미세먼지 예보를 좌우하는 것이죠. 컴퓨터가 내놓은 수치 모델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건 예보관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치 모델이 나오면 예보관은 그 결과와 미세먼지 실증 농도를 조합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보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보관의 의견이 더해진 예측 결과는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내일의 미세먼지, 모레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레카! 2013년 국내 자동차 회사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양산했습니다. 이후 수소차는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수소버스가 투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소 전기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확연히 다릅니다.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와 달리 연료 전지가 장착되어 있죠. 또 일방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수소 전지 자동차나 공통적으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그 배터리 팩에 전기를 충전한 뒤에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를 가지고 구동하는 방식이고요. 연료 전지 자동차의 경우는 그 배터리 팩, 그러니까 대형의 배터리 팩을 가지고 다니는 대신에 연료 전지를 싣고 다니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수소를 주유한 뒤에 그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소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연료 전지인데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발전기 그리고 정화 장치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로 유입된 수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부산물인 물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공기 중에 불순물이 걸러지게 됩니다. 수소 전기차를 친환경 모빌리티로 꼽는 것이 이런 작용 때문입니다. 수소 전지 자동차의 핵심은 연료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장치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수소 전지의 기술 자체를 놓고 보면 상당한 기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연료 전지를 일반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되는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미세먼지 정화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수소 전기차의 공기 정화 기능이 화제였습니다. 수소 전기차 한 대를 운행할 경우 디젤차 2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신재생에너지로 달리는 것을 넘어 공기 정화까지 되는 자동차에 관람객들의 눈길이 쏠립니다. 신기했어요. 디젤차를 타고는 있는데 디젤차에서 나오는 공기까지 정화할 수 있다는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유레카! (1960년대) 등장한 컴퓨터의 조상 기계식 계산기. 약 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했다는군요. 과거 주판 사용이 보편적이어서 이 모양새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투박하지만 사칙 연산까지 가능한 명실상부 1세대 컴퓨터인 이 녀석 본격적으로 분해해봅니다. 각양각색 수많은 톱니바퀴의 연쇄작용으로 수를 계산해냈던 과거의 컴퓨터. 이 녀석은 주로 큰 자릿수를 계산할 일이 많은 은행이나 기업 등에서 사용을 했다는데요. 자, 그에 비해 현대식 컴퓨터는 그 구조가 사뭇 다릅니다. 물리적 계산이 아닌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계산기로 진화한 거죠. 단순 계산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더욱 똑똑한 녀석이 된 셈입니다. 그 구조도 더욱 복잡하고 세밀해졌는데요. 사람의 명령을 입력하는 입력장치.
그 명령을 토대로 다양한 연산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계산할 내용을 기억하는 메모리, 연산된 내용의 장기 저장이 가능한 하드 디스크는 물론 최종 결과 값을 보여주는 출력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레카! 나노 섬유 기반의 미세먼지 필터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나노 섬유를 제조해야 합니다. 그 원료는 다양한 고분자 물질들인데요. 고분자의 크기가 다른 이 소재들은 나노 섬유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분말 형태의 물질을 액체 상태로 만들고 고전압을 가해 나노 섬유를 제작합니다. 이를 전기 방사라고 하는데요. 고전압으로 인해 원료 물질 분자들이 뭉쳐 나노 크기의 실 형태로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고분자 물질을 활용해 기능성 섬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고분자 물질에 전기장을 가해 나노 섬유를 만드는 전기 방사기. 그 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나노 섬유입니다. 머리카락의 500분의 1 정도 두께를 가진 나노 섬유는 한 대 감는 것만으로 서로 얽혀 직조 과정이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죠. 완성된 나노 섬유는 기판에 덧대 그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얇은 막 형태로 존재하는 이 섬유를 활용해 필터를 만들면 공기 분자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압력 손실을 낮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노 섬유 기반의 필터는 기존 필터 대비 미세먼지 집진 효율이 낮아 그 효율을 높이는 것이 연구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죠. 연구진은 나노 섬유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한 가지 공정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플라스마 처리를 통해 나노 섬유의 정전기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성저와 전자가 분리된 플라스마를 나노 섬유에 응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 전하를 띠고 있는 미세먼지가 나노 섬유의 표면에 더 잘 달라붙도록 일종의 코팅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로써 미세먼지의 집진 효율을 극대화하고 섬유의 두께를 줄인 미세먼지 필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더욱 얇아진 나노 섬유 필터. 기존의 필터와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미경 관찰을 준비 중인 연구원. 나노 섬유 필터와 비교 대상은 현재 상용화된 헤파 필터입니다. 헤파 필터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섬유를 기반으로 미세먼지를 필터링하죠. 확대된 사진을 살펴보면 섬유의 굵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약 300나노미터의 직경을 가진 나노 섬유 필터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헤파 필터와 비교해 더 촘촘한 그물망 형태입니다. 덕분에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죠. 유레카!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분은 바로 오메 이게 뭔 글자란가? 짤때기를 여기 하나 더 끄셔야죠. 여기. 네. 이제 한글을 창제하시네요. 대단합니다. 누이 만. 이런 걸로 또 깨알 재미를 주시네요. 와. 네, 폰 노이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애니악은 대략 한 18,000개 정도의 진공관을 활용한 기계인데요. 18,000개? 네. 얼마만한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 거대한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아니 노이만인데 한 2만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 이만이니까. 노 이만이니까 이만이어서.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제발 좀. 우리 프로의 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딴 것도 아니고 혹시 백돌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 애니악을 사용해서 뭐 다양한 계산을 했지만 이 폰 노이만은 이 계산기에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산 및 프로그램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였고요. 1949년에 에드박이라는 네. 저는 신영박인데. 저는 종원박이요. 예. 제발 좀요. 제발 좀. 나는 정말. 뭐 어쨌든 에드박 절대 잊어버릴 일은 없겠군요. 이 에드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였고요. 이게 바로 그 애니악을 개발한 지 불과 3년 만에 개선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빨리? 요즘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노이만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노이만 이름을 따서 만든 건가요? 그렇죠. 네, 폰 노이만이 확립시킨 게 컴퓨터의 형태인데요. 뭐 CPU, 메모리,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구조들을 최초로 확립을 하였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존 폰 노이만이 설계한 노이만형 컴퓨터는 메모리, 제어 장치, 산술 논리 장치, 입출력 장치를 주축으로 하는데요. 하드웨어로 국한됐던 과거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접목한 파격적 개발이었죠. 그야말로 현대식 컴퓨터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 현대식 컴퓨터의 설계자이자 분야를 막론한 연구로 현대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 오늘의 인물 존 폰 노이만. 우리 삶에 컴퓨터라는 선물을 준 그에게 잠시나마 고마움을 전해봅니다.